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인이라면 국제사회에 아픔이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은 필수겠지요. 현재 홍콩이 그러한데요. 지난 6월 중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송환법 반대 시위를 시작으로 홍콩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가 날로 더해지고 홍콩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폭력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홍콩과 중국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은 홍콩 전문가로 또 알고 있는데요. 홍콩과 혹시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저 홍콩 전문가가 아니고 촛불 전문가입니다. 예. 네. 홍콩은 8월 18일 날 최근에 처음 갔었고요. 그리고 그 8월 18일 날 시위를 보러 간 거죠. 본래 저는 촛불혁명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6월 달부터 계속 홍콩의 시위가 커져가고 있었는데 평화적이고 저게 우리가 2016년부터 17년에 있었던 촛불혁명하고 얼마나 같은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갔었거든요. 예. 가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사람들이 질서도 훨씬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그 촛불 때도 캐리어를 싣고 나온 것처럼 거기 엄마들도 애기들을 안고 나오고 그래서 이 촛불은 거의 같구나.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시작돼서 홍콩의 시위에 관심이 있었고요. 결국 저는 이제 민주주의하고 그다음 홍콩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같이 아시아 민주주의로 발전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예. 네. 특별히 홍콩에도 지인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와중에 가서 이제 저는 사람을 만나봐야 되니까 보면 시위는 금방 대규모 시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럴 때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거기 가서 좀 인권단체들을 통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 인권전선 의장인 지미샴 그리고 부의장 원익모 그 부의장이 한 4명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안홀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문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조금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홍콩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송환법 반대 집회로 열린 경기긴 하지만은 본래는 2014년 그 우산혁명 때도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번에 2월부터 이 송환법 문제가 불거지다가 나중에 6월 9일 정도에 한 103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었고요. 그때부터 홍콩에 대규모 시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6월 16일 날 200만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민간인권주권 전선에서 5개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때부터 본래는 캐리람 하야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때부터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를 했었고요. 그게 지금 홍콩 사람들은 홍콩이 다스려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서 자기들의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중국과 홍콩은 일국 양제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콩도 중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분명히 속해 있는 거죠. 자, 이 중국과 홍콩의 차이가 무엇인가? 홍콩인은 중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그 면밀한 정서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 두 나라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크게는 좀 문명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홍콩은 문명으로 보면 중국에 가깝다기보다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홍콩은 1842년에 그 난징 조약 아편 전쟁 이후에 그냥 영국이 할양이 됐었고요. 그 옆에 있는 구룡반도도 그 다음에 홍콩에 편입됐죠. 그래서 좀 독특한 문명이 만들어진 거죠. 원래 전통적인 동아시아 문명에다가 그때부터 서양 문명, 특히 그 영국의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두 개가 잘 섞여가지고 지금까지 홍콩이 왔었고요. 이게 1997년에 이제 홍콩이 반환되면서 50년 동안 지금 체제를 유지하자. 그래서 2047년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자. 이런 흐름인데 그래서 독특하게 좀 포용 문명, 아시아 문명과 그다음에 서구 문명이 아주 잘 융합된 형태로 성공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대신에 중국은 어떠냐면 그 동아시아 문명으로 쭉 오다가
그 마오쩌둥이 신중국을 만들었던 1949년에 신중국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간 거거든요. 예. 거기는 뭐 자본주의 체제가 없고 그리고 서구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두 개는 확연하게 그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은 문명적으로는 아주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뭐 지미 샴이나 이런 사람 만나보면 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러면 첫 번째는 자치다 이런 거고 그 내용이 뭐냐 이러면 자기들이 영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보통 선거제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같은 중국인이지만은 근대사에서 1842년 난징조 이후 근대사에서 이렇게 두 개 갈리게 된 거죠. 예. 그 혹시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북한은 뭐 언어도 같고 또 역사도 공유하고 있고 또 많은 정신 문화도 통하는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정치 제도는 분명히 다른 것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중국이랑 홍콩 관계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정치 제도의 차이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문화나 문명의 차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 비슷하거든요. 동아시아 문명으로 쭉 이렇게 문명 전통이 넘어오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는 서구 문명하고 깊숙이 관련돼서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온 체제이고요. 반면에 북한은 우리와 같이 그 일제까지는 같은 시기를 거쳤지만은 해방 이후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 문명이라는 게 그 북한은 동아시아 문명 더하기 첫 번째는 유럽식의 소련식의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지금은 북한화돼 가지고 독특한 북한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남쪽은 그 남쪽의 문명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 더하기 서구 문명 여기서 뭐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오고 그걸 그냥 정치 제도의 차이를 넘어 가지고 그냥 문명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으로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북한과 통일이 되면 일국양제로 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또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유엔에 따로 다 가입해 있고요. 한국이나 북한이나 쉽게 뭐 통일이 금방 오지 않을 거고요. 이 두 개의 체제가 우선의 대땅터 그냥 지금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그다음 사람들의 교류가 뭐 활발해지고 물류가 활발해지고 그래서 교류가 확대는 그런 것 정도의 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같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홍콩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역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어떤 자유나 인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약속한 2045년이 되면 홍콩이 중국의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홍콩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일국양제를 이미 시진핑이 어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국양제라는 게 덩샤오핑이 만들었는데 대만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자 한 나라 안에 이런 시각이었고요. 지금 시진핑이 홍콩이 하고 있는 정책은 홍콩의 기존의 체제를 허물어뜨린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은 자기들이 뭐 홍콩을 일국양제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중국화하겠다는 걸 노고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년 뒤에 97년부터 50년 뒤가 되는 2047년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 그걸 우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콩시 의외로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가 많거든요.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자기가 2047년이 되면 몇 살인가 생각하면 40대 혹은 50대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이렇게 중국이랑 같이 지내보니까 우리랑 다른 좀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많구나. 그리고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 차이나치 이런 표현도 씁니다. 차이나 더하기 나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허.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중국화되면 홍콩 편입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 이런 게 없어질 거다. 심한 사람들은 좀 노예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니까 좀 극단적인 형태로 지금 뭐 10대, 20대들의 반발이 심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45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이미 약속을 어겨서 중국은 홍콩을 이렇게 흡수하려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좀 주목해 보면 이번에 11월 14일 날 그 브라질 브릭스에 가서도 그 이례적으로 국내 문제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홍콩을 강경 진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10월 말에도 그런 비슷하게 그 베이징에서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 사중회의라고 하는데 그때도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캐리람을 아마 경질시킬 거다. 그리고 홍콩이 워낙 시위가 격화되니까 좀 유화책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전혀 거꾸로 더 강경한 주문을 했었고요. 오늘도 보시겠지만은 선거가 저렇게 끝났는데도 압승으로 그다음에 나오는 멘트가 캐리람이라든지 북경에서 나오는 멘트라는 게 시위를 존중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럼 민의에 반하게 왜 저럴까를 생각해 보면 시진핑은 지금 마음속으로는 북경은 1842년 난징 조약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대신에 중국을 홍콩을 허물어서라도 그 이전의 그 중국 체제 그걸 뭐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회복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진핑한테 뭐 중국몽 이런 걸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패권 국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패권 국가라든지 제국이라는 게 성공하는 제국은 관용성이거든요. 포용성, 관용성 이런 건데 오히려 지금 시진핑의 중국명에는 너무 관용성이 없는 게 배타적이고 불관용인 게 홍콩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 드러난 거죠. 그래서 조금 앞으로 쉽지 않은 동아시아 정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난 일요일 홍콩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친중국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떨어지고 민주적 성향의 인사들이 주로 당선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크게 끼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크게 있겠죠. 예. 네, 이제 구의원 선거고요. 450명을 선출한 선거인데 그 건재파와 반건재파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진보 이렇게 하듯이 건재파는 친중국적인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 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에 대한 안티는 반건재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민주진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에 민주진영에서 388석을 얻고요. 건재파는 이번에 뭐 60석 정도를 얻었는데요. 이전에 그 이전 상태는 어떠냐 하면 건재파가 32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예. 네. 그 엄청난 선거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시위에 끼치는 영향은 좀 어떨까요? 시위에 끼치는 영향은 시위는 저는 좀 더 지금보다는 온건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거리에서 요구했던 5가지 요구들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입후보를 했거든요. 민간인권에서 제가 5명 정도를 24일 날 가지고 미리 만나봤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이번에 다 당선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제도권에서 논의할 수 있으니까 거리에서처럼 격렬한 논의가 제도권 안으로 되니까 좀 순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388명이라는 민주파 의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캐리람을 견제할 거라고요. 그러면 캐리람도 혹은 북경도 그 이전처럼 만만하게 시위대를 탄압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균형 관계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예. 좀 다행입니다. 그 사실 홍콩의 어떤 그 무력 진압을 보면서 뉴스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좀 어떤 뭐 이런 사태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있죠. 지금 홍콩 사람들도 원하는 게 그거고요. 얀호라이가 이렇게 민간인권 부의장이 와서도 이야기했는 게 자기들이 물질적인 도움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다 당장에. 예. 그 가치의 공유 그리고 자기들을 알아주고 지지해 주는 것 이게 큰 힘이 된다. 자기들이 힘이 잡고 그다음에 외부의 눈이 없으면 지금 베이징 정부가 훨씬 더 심하게 탄압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 됩니다. 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인권 운동을 하든지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계속 탄압을 받기 때문에 외부 세계 지지를 요청했거든요. 예. 세계 시민들의.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인권 단체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 큰 힘이 됐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홍콩 사람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게 큰 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이공대 사태 이전에 중문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중문대를 그냥 아주 폭압적인 진압을 할 때 그날에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 성명을 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앞주에는 48개 도시들이 홍콩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이 크게 뭐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뭐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 우리 개개인의 그런 어떤 마음 또 어떤 뭐 SNS를 통해서라도 지지 의사 이런 것들이 또 큰 힘이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 사실 그 각국 정부는 강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에 우리 양심 있는 시민들 또 세계를 하나로 보는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홍콩 그 시위에서도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 홍콩 시민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종교계에도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표하고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네, 국내에서도 뭐 가톨릭 같은 데서는 지지 성명을 했었고요. 아, 우리나라 네, 예. 예, 뭐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그 제도 정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진핑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자유로운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조금 또 그 현실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교인들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한국에서 좀 종교인들 범종교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인터뷰 앞에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오셨다고 하셔서 종교에 대해서도 두루 잘 또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는 또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저는 뭐 종교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시절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삼동에 그 뭐지 원불교 삼동 예, 인터내셔널. 예, 그때 뭐 100주년 할 때 제가 좀 초청받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대산종사 그런 분이었는데요. 대산종사님께서 예. 세계 평화 이야기를 그 유신 전에 그 72년 이전에 했더라고요. 그때 예. 네. 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세계화라는 게 YS 때니까 90년대 이후인데요. 그 뭐 한 50년을 앞서간 거죠. 아, 종교의 힘은 좀 저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뭐 세계 평화라는 이런데 조금 그 국가 이전에 인류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데 대한 주목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홍콩 문제도 만약에 남의 나라 민주주의를 보면 그게 관심이 좀 덜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를 보면 홍콩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좀 넘어가 유엔에서도 지금 최근에 세계 시민운동 이런 거 번지고 있는데요. 종교인들이 좀 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원불교 본문을 그 이웃 종교인분들이 보고 또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동서양의 종교 또 문명 또 어떤 문화가 활발히 교류하는 그 시점인 그 100년 전에 원불교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 동거란 이론상만 봐도 사실 우리 지구 마을의 모든 인류와 또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상생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또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홍콩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오늘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